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진행을 맡은 고민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그럼요. 아주 네.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또 고양이 얘기 때문에 네네.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네. 고양이가 남달라 보였겠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그럼요. 고양이가. 가자마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을 하는지 아니 대화를 또 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너무 특별하게도 우리 조은성 감독님이 오늘 이제 2부 나오시잖아요. 네네네. 오늘은 또 전혀 다른 이야기를 또 해주신다고. 그쵸. 어. 제가 그 전 하나 여쭤볼게요. 네. 박건 씨는 네. 혹시 좋아하는 네. 야구팀이 있습니까? 전 아무래도 이제 서울 연고니까 저 닮은 팀을 응원하겠죠? 네, 요즘요, 그 세계에 130개? 네. 이런 전 세계, 전 세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세계 어마어마한 세계 각국의 네. 한국 야구 문화가 소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오. 이렇게 한국 야구 네. 문화가 인기가 많을 줄 몰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야구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스포츠 이야기를 이제 한다는 건데 그쵸, 그쵸. 조은성 감독님이 고향에서 갑자기 스포츠로 오늘 또 가신다는 얘기네요. 네. 힌트를 주셨네요. 네네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네. 예, 조은성 감독님 오셨는데 이분이 네. 야구를 또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세상에 야구 영화를 또 찍으셨어요. 고향에 이어서 야구 영화. 네네네. 전혀 상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이야기. 바쁘게 한번 급하게 또 만나 뵙고 네네. 재밌는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주연석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딱 보자마자 지난번에는 약간 고양이 감독, 고양이 아빠 이미지였는데 네. 오늘은 왠지 모르게 야구 감독님 약간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저 한번 사인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예. 예, 사인. 뭐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만지고 어렸을 때 많이 했습니다. 배트 치고. 아니 지난번에는 고양이라서 고양이 또 네네네. 라운드 셔츠 입고 왔다가 오늘은 또 그냥 평범한 또 유니폼을. 와, 변신의 귀재신데요. 먹고 살다 보. 네. 아니 일단은 전 궁금해요. 아니 왜 갑자기 야구는 또 이렇게 됐습니까? 고양이에서? 그 야구는 이제 고양이 다음으로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스포츠 전체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중에 특히 야구에 대한 애정이 깊은 이유는 제가 실제로 야구 선수 출신이기도 하고 어렸을 때 이제 프로야구 선수가 꿈이어서 한 5년 넘게 흙먼지 그라운드를 뛰어다녔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많아서 야구에 대한 콘텐츠를 좀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어린 시절이라 야구를 하면 하셨어. 네. 언제요? 제가 처음 야구를 시작한 건 초등학교 4학년 때고요. 그래서 이제 야구를 그만둔 거는 중학교 2학년까지 야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야구로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만두고 이제 공부를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다가 그만둔 거는 본인이 결정한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반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그때는 지금은 이제 포수처럼 뭐 덩치도 큰데 그때는 굉장히 왜소하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동료들이 야구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넘어서지 못하면 프로야구 선수는커녕 대학도 못 가겠다 싶어서 그랬어요. 저는- 마음이 아프네. 전 약간 오해했네. 야구를 사랑하다가 저는 고양이로 옮겨가가지고 네. 야구를 그만둔 줄 알았더니만.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만약에 야구를 계속 했다면 조은성은 어떤 선수가 됐을 것 같습니까? 아마 별 볼일 없는 선수가 됐을 것 같아요. 왜 또 그렇게 왜냐면 제가 고양이를 닮아서 이렇게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연습량도 이렇게 적었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프로야구 선수가 돼서 1군에서 주전이 된다는 확률은 사실 어마어마한 확률이거든요. 네. 그 각고의 노력을 넘어서는 피나는 노력도 넘어서는 그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야 1군 주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낮아요, 확률이. 그래서 포지션은 잠깐만요. 포지션은 어떤 저는 거였어요? 중학교 때까지 유격수였습니다. 유격수. 내야의 유격수. 핵심. 뭐 믿기지 않겠지만 포수는 아니었고요. 유격수로. 포수 스타일이신데. 지금은 그렇죠. 근데 그때는 굉장히 작았어요. 유격수시요. 작고 좀 빠른 스타일이었죠. 아니 그러면 그거 어때요? 독립구단을 서울 캐츠 이런 거 만들면 어때요? 이미 독립구단은 좀 있긴 한데요. 네. 그 야구에 대한 연을 끊지는 못해서 지금도 사회인 야구단을 열심히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 이제 실버팀인데요, 사실은. 네네. 연령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거의 막내급 선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포츠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다고 이제 들었는데, 고양이 영화에 이어서
제가 정말 어렸을 때 너무나 좋아했던, 제가 지금은 두산이지만 예전에는 영문도 모른 채 롯데를 좋아했거든요. 단 한 분, 최동원 선수 때문에. 네. 그분에 관련된 다큐 영화를 만드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최동원 선수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서 이제 작년 2021년이죠. 네, 11월 11일 날 전국 극장 개봉을 했는데요. 왜 작년에 개봉을 했냐 하면 최동원 선수께서 돌아가신 지 작년이 꼭 10년이 되는 해여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렸을 때 제 우상 중에 한 분이 또 최동원 선수셨고 야구 매니아로서 이분을 좀 그냥 떠나보내기가 너무 섭섭하고 죄송스럽기도 해서 10주년을 좀 기려보자 라는 의미로 만들어서 극장에 상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굉장히 특별한 인연 아니고는 뭐 예를 들면 좋아하는 팬심으로만 해가지고 이렇게 영화까지 가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아니, 우리 이제 고 박사님은 우선은 최동원 선수를 아세요? 알죠. 그러니까 야구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최동원 선수는 다 알더라고요. 왜냐하면 야구 쪽에서는 왜냐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네. 다 알 수밖에 없죠. 야구를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그렇죠. 떠나서. 축구를 몰라도 차붐을 다 알듯이. 그쵸. 그렇죠. 예. 선동열 선수를 다 알고 네네, 뭐 그런 이러듯이 것처럼. 한 시대의 거의 아이콘 같은 분이셨고요. 네. 스포츠 스타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준 최초의 슈퍼스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연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인연은? 밥 한 번 먹었습니까? 실제로 밥을 먹진 못했고요. 어. 제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인터뷰를 좀 사양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 몸이 안 좋고 이제 복수가 엄청나게 찬 상태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 유니폼을 입고 레전드 매치라고 해서 이제 그분이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하셨는데요. 수십 년 만에 고등학교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딱 한 번 나선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인터뷰를 좀 했어야 되는데라는 한이 계속 남아 있어서 언젠가는 제가 이분을 꼭 다시 소환해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좀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201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기록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완성은 이제 작년에 해서 극장에 개봉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걸렸나요, 기간이? 제 마음속에 담아둔 거는 꼭 10년 걸렸던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작업한 건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는데 6년 걸렸어요? 네, 6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은 게 사람들 불러가지고 지난번에도 얘기 들어보니까 다큐멘터리 자체가 사람들 불러가지고 시나리오 써가지고 탁 찍으면 끝나고 이런 게 아니라 특히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스토리를 또 다 가려고 하면 그 영상 발췌도 해야 되고. 네네. 자료도 어마어마하게 찾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분에 대한 이제 한 사람의 삶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끄집어내려면 그 앞뒤에 대한 삶을 다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료 조사하는데 한 몇 년 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저예산이다 보니 제작비 구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알바로 제작비를 구하기도 하고 아는 투자사랑 관심 있는 분들 찾아가서 이제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네. 제가 이런 의의 있는 작품을 만들 테니 돈 좀 대주세요. 제작비 좀 대주세요라고 이런 설득하는 시간도 좀 길었죠. 최동원 선수 이러면 모두가 다 야구의 레전드, 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영화까지 만들기까지는 고 레전드, 신 요 단어 수식어 자체만 가지고는 너무 약하거든요. 네. 단순히 투수로서만 잘했다면 아마 그렇게까지 그렇죠, 추앙받고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그리워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인간 최동원에 뭔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분이 또 인간으로서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야구 선수로서도 능력뿐만 아니라 이 길을 걸어오는 한평생을 걸어오는 속에서 뭔가 특별한 그치. 여기에 또 반한 뭐가 있지 않았을까. 있으니까 이렇게 하셨겠죠. 그쵸. 저는 헌신이란 단어가 가장 잘 어울렸던 스포츠 스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이제 직구 같은 삶이라고 저희가 흔히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는,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산 게 아니었나. 그리고 약자를 생각한 최초의 스포츠 스타셨어요. 예를 들면 자기보다 처우가 정말 좋지 않은 2군 선수들이라든가 타 구단의 선수들을 위해서 노조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언제까지 프로야구라는 미명하에 뛸 수 없기 때문에 노조를 좀 만들겠다 해서 이제 충격적인 트레이드도 당하시고 이런 걸 더 감내하시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가치,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존경스러웠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이대호 선수가 선수협 회장을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선수협을 만들다고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도 힘들 때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는 기업이 워낙 힘이 세니까. 노조라는 단어만 들으면 이제 빨갱이와 거의 동일시됐던 예. 시대였잖아요. 또 80년대는. 야구하기 싫어? 그 정도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 트레이드 시키고 예를 들면 뭐 영구 제명한다고 하고 연봉 결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회유 협박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대세는 거슬릴 수 없어서 이제 선수 협의회가 만들어지면서 지금의 선수의 권익들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네. 그 밑바탕에는 최동원이라는 분이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 영화를 처음에 기획을 했을 때, 내지는 조금 초반에, 이제 모든 게 초반이 너무 어렵잖아요. 네. 했을 때 그 감독님, 최동 감독님 말고 그 주변에 가장 많이 흔쾌히 지지하시고 도와주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셨는지. 팀 동료죠. 이제 같은 시대에 같은 그라운드에서 뛰셨던 이제 팀 동료분들 그리고 상대 팀 동료들. 아, 예를 들면, 상대팀이요? 예, 롯데자이언츠가 84년도에 첫 우승을 하거든요. 한국 시리즈에서. 그때 상대 팀이 삼성 라이온즈 팀이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 이제 멤버분들도 직접 찾아가서 제가 최동원 선배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흔쾌히 다들- 단 한 분도 거절하신 적이 없으세요. 네, 그래서 다른 다큐에 비해서 섭외는 이제 좀 수월했다. 지금도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뭐 제가 역량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최동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분들이 흔쾌히 출연해 주신 게 아닌가. 지금도 굉장히 근데 감사하고 다들 지금 자기 또 생업도 있고 네. 지금 하시는 일도 있어서 바빠가지고 아마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흔쾌히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본까지 찾아가서 당시 삼성 라이온즈의 에이스였던 제일동포 투수가 있어요. 김일용이라는 선수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키 크신 분. 네, 네. 예. 그분도 흔쾌히 그럼 자기가 시간을 내서 도쿄로 오겠다라고 해서 이제 만나서 인터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같이 뛰었던 뭐 팀 동료들 그다음에 아들 김용희 선수도 네, 해주셨고. 김용희 뭐 김용철 김시진 이용구. 감독도 네, 그럼요. 네, 그래서 거의 84년도 한국 시리즈를 스크린으로 이제 소환을 해서 당대 경기들을 직접 보게 해주는 느낌을 좀 마련하고 싶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좀 영화평을 보면 그 부분이 되게 좋았다고 하시는 관객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좀 나쁘지 않았구나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최동원 선수 어머님이 아직도 생존해 계시거든요. 건강하게. 그렇죠. 그러면서 아들을 위해서 여전히 좋은 활동을 하세요. 선한 영향력도 행사를 하시는데 어머님이 제가 어머님한테 이 영화를 만들면 꼭 어머님께 제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가 완성되고 나서 부산의 극장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시사회를 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예. 너무 고맙다고 자기 아들이 다시 살아온 것 같아서 이 2시간 동안 너무 행복했다는 이야기를 하실 때 아, 내가 잘했구나. 네. 나쁘지 않게 했구나라는 좀 뿌듯함을 느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영화 그 전에 이제 만들어졌던 그 퍼펙트 게임도 네. 많이 좀 보셨겠어요. 아, 그럼 저 참고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싱크로율도 높았고 조승우 씨가 최동원 그 전 감독님 역할을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연습을 많이 한 티가 나요. 그러니까 투구 폼을 보면 제가 독특하잖아요. 야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구 폼을 보면 아 정말 노력을 많이 한 배우구나. 그래서 많이 느꼈고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최동원 감독님 팬으로서 저는 이제 그분의 대단했던 점과 이제 안타까웠던 점이 뭐냐면 대단했던 것은 이제 연투 능력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선수가 만약에 던진다면은 아마 혹사 문제로 감독하고 선수들이 다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참 통용이 됐어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게 이제 저는 절박함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강했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당연시 됐던 문화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투혼이라고 포장하는 것들이 그냥 단어적인 느낌들이 좀 남아있을 텐데 실제로 매일매일 경기를 그렇게 완투를 하고 다음날 나와서 또 던지고 했던 그건 말이 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으로 하면은 거의 그냥 혹사죠, 혹사. 죽어 팔이 그냥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는 야구 선수들이 일찍 은퇴를 해요. 그러니까요. 30세 전후로 보통 은퇴를 하시거든요. 요즘은 뭐 4일, 5일 무조건 쉬거든요. 그 법으로도 야구에서도 쉬게 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 어깨,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자산인데. 재산이고. 그런데 이걸 혹사시켜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내가 여기 몇 승을 해서 좀 연봉을 올리거나 이거보다는 이 팀을 내가 사랑하는 팀을 헌신. 반드시 맞습니다. 헌신을 통해서 우승을 시켜야 됐다는 어쨌든 절박함. 그래서 요즘 야구들은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잖아요. 근데 절박함은 좀 떨어져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뭐냐면 그 시절에 전 뭐 이렇게 야구 여자들이 보통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닌 사람이라. 그렇죠. 네, 네.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근데 야구장 문화가 있었어요. 야구를 네. 좋아하지 않아도 막 야구장 가고 뭐 이런 문화가 있어서 그게 재밌어가지고. 그때는 근데 사실 뭐 문화가 뭐 요즘은 이제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게 있지만은 그때는 너무 격렬했어요. 팬들도 너무 무섭고 좀 싸움도 많이 하고 좀 우리가 어린이들이 좀 안 봤으면 하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나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왜 그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팬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뭐 죽기 살기로 응원하고 막 왜 이런 문화가 왜 생겼을까요? 싸우기도 그때? 많이 했어요. 이게 프로야구 출범 자체가 사실 이제 고교 야구의 인기를 바탕으로 이제 82년에 3월달에 출범을 하거든요. 근데 당시에 고교 야구는 지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아이콘이었어요. 프로야구가 그걸 계승을 하면서 철저한 지역 연고제로 가자. 그때는. 뭐 부산의 한 팀, 서울의 두 팀, 뭐 충청도의 한 팀, 그다음에 뭐 전라도의 한 팀, 경상도의 한 팀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자기 지역 문화 혹은 자기 지역의 연대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스포츠였죠. 그렇기 때문에 팬들끼리 싸움도 많이 났고요. 심지어 구단 버스가 팬들에 의해서 불탄 적도 있어요. 말도 못해요. 뭐 팬들끼리 싸움은 뭐 너무 일반적이었고요. 맞아요. 펜스 너머로 뭐 쓰레기통이 날라오고 병이 날라오는 건 다반사였고요. 팬들끼리 싸워가지고 경찰서 끌려가고 뭐 아주 그냥 아비규환이었어요. 제가 하나 들었는데 그 제 후배가 이거 그 좌석표 있잖아요. 이거 잘못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그 해텐데 롯데 자리에 가가지고 큰일 나죠. 그러면. 뭐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응원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웃을 수도 없는. 그래서 표정 관리도 못하고 막 이렇게 완전 후덜덜 이런 적이 있었다고 얘기를 이제 들었거든요. 영국 축구로 치면 이제 리버풀 팬인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의 장에 가서 응원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죠. 그렇죠. 당시에는 한국도 정말 치열했거든요. 80년대. 뭐 그 당시에는 그럼 이런 그 스포츠 스타라고 하죠. 그 인기가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나요? 지금 뭐 연예인 아이돌급이었죠. 뭐 정말 소녀 팬들이 줄을 서고 이렇게 부상으로 예를 들면 병원에 있으면 막 전국에 꽃다발을 들고 오는 소녀들이 많았을 정도로 당대 최고의 스포츠가 80년대는 이제 야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이제 예. 그때 가장 인기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제 최동원. 네. 그래서 최동원 선수 하면 저희가 기억나는 외모 중에 하나가 금태 안경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최동원 선수가 정말 엄청난 활약을 했던 그 해에는 부산 시내 네. 금태 안경이 동인할 정도. 맞아요. 그때 그 안경이 유행이어가지고. 왜냐하면 안경 쓴 야구 선수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운동 선수들 중에 운동 선수들 안경을 써? 저거는 시력에 문제가 있는 건가라고 해서 그 일종의 약점인데요. 그거를 멋으로 승화시킨 선수 중에 하나가 최동원입니다. 자, 이제 자료에 아까 의존하면서 찍었다고 하셨고, 뭐 이제 선수들이 그 동료분들은 그래도 흔쾌히 도와주셨는데, 찍으면서 좀 어려웠던 거, 요런 게 좀 내가 힘들었다. 뭔가 뭐 구하는 게 어려웠다든가. 제일 힘든 거는 아카이브였죠. 아카이브. 그러니까 80년대, 84년도 자료가 이제 주로 좀 필요했었는데요. 당시에 우리나라 방송국은 딱 두 개 있었던 시절이잖아요. MBC랑 이제 KBS. 야구 중계를 번갈아 가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하도 오래돼서. 폐기되거나 없어졌는데요. 그러면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사실은 아카이브가 있어야 비로소 완성이 될 수 있는 그쵸. 이야기라서 이제 절망하고 있던 차에 유족분께서 이제 최동원 선수 사모님께서 보관하고 계신 14개의 비디오 테이프를 찾아서 받았어요. 근데 받으면 뭐합니까? 이걸 볼 수가 없는데. 맞네요. 왜요? 비디오 테이프 보기 힘들잖아요. 예, 그거를 이거 재생할 수 있는 장치들이 거의 없어서 집에 있어요? 저는 아직 있어요. 그 가신 분이 근데 사실 되게 작동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아카이브 복원 기술을 좀 배웠어요, 스스로. 한 1년 정도 배우고 각종 장비들을 좀 사서 디지털 아카이브로 복원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유족들 돌려드리고 그 복원된 아카이브를 작품에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나레이션을 그 영화배우 조진웅 씨가 했어요. 네. 그 어떤 조진웅 씨 저 되게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큰 또 화제가 됐어요. 그게 굉장히 많이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분이 또 사투리를 또 기가 막히게 한다고요. 원래 부산 출신이죠. 그러니까요. 열혈 롯데자이언츠 팬이기도 하시고 아까 언급하셨던 영화 퍼펙트 게임에서도 이제 김용철 역할로 출연을 하시거든요. 저희는 작품을 만들 때 보통 이제 작가님하고 저희 구성 작가님도 이제 너무 야구를 좋아하시는 야구 팬이셔서
나레이션을 누구로 할까요?라고 이제 고민을 해야 그리고 결정이 나야 이제 화자로서의 역할을 저희가 부여할 수 있거든요. 저희는 처음부터 무조건 조진웅이었어요. 만약에 조진웅 배우가 해주지 않으면 이 작품은 안 하는 걸로. 그 정도였어요? 얘기할 정도로 이제 저희는 꼭 절박했었고요. 너무 잘 어울리긴 해요. 그래서 섭외 부탁을 드렸죠. 네. 근데 흔쾌히 자기가 하겠다. 그러실 것 같아요.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거 무조건 자기가 해야 된다 그래서 한달음에 달려와서 나레이션을 해주셨습니다. 뭐 나레이션 하면서는 또 뭐 있었던 일들 없었어요? 연습을 너무 많이 해오셔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나레이션을 작가님이 쓰실 때 이미 톤을 이제 조준용 톤으로 생각을 하고 쓰시거든요. 연습을 너무 많이 해오신 흔적이 딱 보이더라고요, 녹음하는데. 네네.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희가 뭐 돈을 뭐 많이 들이지도 못했는데 스스로 이제 어디 가서 이 1984 최동을 꼭 봐주시라고 언론 인터뷰에도 꼭 한마디씩 해주셔서 아주 저희한테 큰 힘이 됐죠. 저는 약간 갑자기 생각나는데 약간 더 독특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다큐멘터리를 인물에 대한 이 다큐멘터리를 하면 한 가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영역이 뭐냐 그러면 어떤 면에서 주변 사람들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미화시킨다. 이런 부분들이 또 우려가 또 있어요. 네. 본의 아니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화시키는 또 그런 요소들.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뭐 검증 절차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과연 오류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역사적으로 만든지에 대한 판단을 사실 스스로 합니다. 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분들도 찾아가서 이게 사실이냐. 그리고 야구는 그나마 다행인 거는요. 기록이 명확한 경기라서요. 공 하나하나에 대한 기록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록에 대한 오류들을 굉장히 줄일 수 있죠. 야구는 이제 기록의 스포츠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나마 1984 최동원이라는 작품은 야구 선수에 대한 기록들을 저희가 스크린으로 보여주는 거라서 기록에 대한 오류들 혹은 검증에 대한 절차들은 비교적 쉬웠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부분에 있어서 또 아는 사람들 궁금해하는 게 또 그러면 사랑 최동원 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거기에 굉장히 많이 은근히 또 있지 않았을까. 최동원 선수 본인이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본인이 증언할 수는 없고 네네네. 그러니까 동료들이 이제 증언하는 최동원의 모습들도 그러니까요. 이제 영화에 있죠.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이었고 우리가 굉장히 뭐 카리스마 있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네네네. 사실은 굉장히 운동장 밖을 벗어나면 허당기도 좀 있고 남에 대한 배려도 되게 좋으시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과묵하지만 후배들한테 꼭 핵심만 찝어서 알려줄 수 있는 역할, 코치로서의 역할 이것도 굉장히 훌륭하셨다는 이야기를 이제 증언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최동원 선수가 정말 레전드로서 이 메이저리그나 이런 데 비해서 너무 저는 대우를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사회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요. 네. 이제 한국 프로야구가 올해가 40년이 되는 해거든요. 대단하죠? 네, 그러면 40년이 보통 한 세대가 지난 건데 이 레거시에 대한 이제 유산들을 네네. 이제 끄집어내서 지금 야구가 이렇게 인기가 있고 하는 것들은 이런 분들이 누적된 이제 야구 삶을 사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인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저는 계속 좀 알려야 된다고 봐요. 네. 근데 그거는 좀 미흡하지 않나 아직은. 근데 야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스포츠 문화에 대한 레거시들은 좀 약한 편이긴 해요. 내년이 되면 사실 프로축구는 40년이 되는 해거든요, 축구는. 근데 그거에 대한 기록들 혹은 그거에 대한 영상 콘텐츠 혹은 레거시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움직임이 좀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좀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우리 조은성 감독님 뵈면은 요즘 이제 우리가 스포츠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손차박 대전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자, 야구에서 그렇다면은 최선류, 네. 최동원, 선동열, 류현진. 자, 이 세 투수 중에 어렵다, 우리 어려워. 조은성 감독님이 가장 업적으로 우리 한국 야구 투수 중에 최고다. 네. 누구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동원 선수라고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죠.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야구에서는 에이스란 칭호를 많이 쓰거든요. 에이스는 팀을 혼자서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선수여야 돼요. 네. 그런 면에서 가장 오랫동안 화려하게
팀을 이끌어왔던 단 한 명의 선수는 저는 최동원 선수라고 봐요. 물론 이제 선동열 감독님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좀 섭섭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영화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따로 영화 개봉하기 전에 선동열 감독님 찾아뵙고 제가 이런 영화 만드는데 최동원 선수에 대해서 응원 영상 좀 해주십시오 했을 때 1시간 정도 같이 대화하고 인터뷰 하신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내가 아는 모든 야구에 대한 자세, 태도 이거를 선동열 선배에게 배웠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두 분 정말 왜냐면 보기 좋아요. 같은 국가대표 활동을 또 오래 하셨고 나서 그걸 보면서 자기는 선동열 이제 감독님은 최동원 선배님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것들이 상당하시고 혼자서 팀을 구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최동원 선수야말로 에이스라는 칭호가 가장 잘 어울리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야구 선수가 아닌가. 근데 야구를 제가 보니까 이 야구라는 스포츠가 조금 독특하고 매력이 있는 게 이게 팀 플레이잖아요. 네. 팀 플레이이면서 또 묘하게 또 개인 플레이 그렇죠.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팀 플레이는 맞고 팀 네. 플레이하면서 개인의 스탯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지성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승패를 박지성 3승 7패라고 기록하진 않잖아요. 근데 야구는 개인의 승패가 기록되는 유일한 단체 종목이고요. 개인 기록이 중요해요. 그 모든 공을 가지고 하는 구기 종목은 공이 골대에 들어가나 공이 넘어가야 점수가 나요. 근데 야구는 사람이 들어와야 점수가 나는 유일한 스포츠예요. 그렇죠. 그것도 신기하고 그 다음에 이 호칭이 이 호칭이 아니라 명칭이 왜 홈인가요? 홈런, 네. 홈인 왜? 홈런은 이제 홈으로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빨리 집으로 가자. 그게 왜 제가 궁금한 게 왜 집이냐고. 그거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야구 처음에 이제 무조건 집을 떠난 선수가 항상 집으로 돌아와야만 와야 끝나는 점수가 경기예요. 끝나는 그래야지 경우라 점수가 그러지 나고 않을까. 끝나는 거예요. 거기 2루에 머무르면 안 돼요. 네, 무조건 집에 와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죠, 사실은. 3루에 머물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야구가 굉장히 이 가정적인 스포츠구나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도 만들었나? 볼 수 있겠네. 왜냐하면 홈 이렇게 들어가서 네. 오랫동안 집에 꼭 와야 야구를- 된다. 네. 오랫동안 야구를 봐온 제 입장에서는 가정의 평화가 아니라 가정의 불화. 원인 중에 하나긴 하죠. 왜냐면 이제 아버지 세대들은 그렇죠. 내가 응원한테 지면 술 마시고 이제 기분이 나쁘셔가지고 네. 괜히 너 공부했나? 이러고 이제 여쭤보시기도 하시고 야구 이기는 날에는 이렇게 통닭이라도 한 마리 얻어먹을 수 있고 그리고 재밌는 건요. 야구 공의 실밥이 108개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수는 번뇌의 포지션이라고 저희가 흔히 하는데요. 실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공의 구질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늘 글러브 안에 실밥을 이제 공을 던지기 전에 저희가 그립이라고 하는 것들을 잡아보면서 어떻게 던질까 고민을 하는 게 꼭 108번뇌와 닮았다. 표현을 사실 농담처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구가 서양에서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진 스포츠맨에도 불구하고 그냥 동양적 사고가 어느 정도 함의가 돼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고. 그리고 야구는 아무리 팀 플레이라고 하지만은 그 팀이 뭐 4강에 못 올라가고 우승을 못 하더라도 뭐 꼴찌를 하더라도 그 팀에서 홈런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그래서 개인 기록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다. 왜냐면 그걸 갖고 평가해서 그 선수의 연봉과 네. 다른 팀으로 또 이적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고 그것도 재밌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니까 제가 오늘 야구 이거 하면서 좀 약간 뭐가 재밌을까 또 찾아봤거든요. 생각을 해봤거든요. 보면은 예, 좋아요. 다른 스포츠하고 그런 자세 좋습니다. 그래서 축구하고 농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축구하고 농구 이거는 이 운동하는 방식이 되게 심플해요. 네. 손으로 툭 치고 발로 탁 차고 이런데 야구는 되게 재밌는 기교가 되게 많더라고요. 일단 룰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다음에 룰북 자체 이제 두껍기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야구 같은 경우는 퍼펙트 게임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제 단체 종목, 국기 단체거든요. 완벽한 게임이 존재한다는 거는 그만큼 각고의 노력과 뭔가 아름다움을 좀 추구하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축구가 아무리 완벽하게 경기를 한다고 해도 표현 자체를 퍼펙트 게임이라고 표현을 안 하거든요. 야구는 공식 기록에 퍼펙트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네. 완벽한 경기를 했구나. 그게 한국에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아직은. 그렇지만 뭐 일본하고 미국, 오래된 이제 일본하고 미국은 몇 번의 퍼펙트 게임이 나오고 할 정도로 완벽한 게임들을 몇 번씩 보여주거든요. 그 여기서 퍼펙트 게임은 이제 투수가 단 한 점의 점수 안타도 내주지 않고 단 한 명의 주자도 일루에 내놓지 내보내지 않는 않고 완벽한 그러니까 완투성하고 완봉성은 좀 다르더라고요. 노이트 도론하고도 좀 다릅니다. 네. 그리고 왜 뭐 번트, 볼 이런 것도 갑자기 막 열심히 던지다가 갑자기 말도 안 되게 휙 던져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앞에 있다가
갈 듯 안 갈 듯 딱 들어오고 이런 것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약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보면 아이 지금 아이처럼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아이 입장에서 지금 아이 보면 같아요. 잘 모르니까 네네네네.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좋아, 좋아. 약간 되게 장난 많이 치네 재밌게 운동을 한다 아기자기하죠. 그런 면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작전이죠. 일종의 다 작전이 되게 많아요. 세부적인 작전이 되게 많고. 시간 제한이 없고요, 야구는.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농구하고 축구를 보면은 감독들이 유니폼 입는 사람도 있고 정장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야구 감독은 무조건 유니폼을 입어야 돼요. 규정에 왜요? 그렇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야구 감독도 교체 선수로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은 야구는 감독, 코치 모두가 선수들이 부상당하거나 했을 때 선수로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니폼을 꼭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플레잉 코치라는 직책도 있고요. 플레잉 코치는 이제 플레이어도 됐다가 코치도 할 수 있는 직책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축구 감독은 아주 멋있게 정장 입고 나오거든요. 걔는 그라운드에 들어가면 안 돼요. 축구 감독이 그라운드에 들어가면 그거는 퇴장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야구에 또 하나 네. 재미있는 점을 발견했어요. 오, 그게 뭐예요? 뭐냐면 그 농구하고 축구 이런 건 보니까 마지막 있잖아요. 마지막 이 부분이 마지막을 봤을 때 1점 주고 2점 주고 3점 뭐 이렇게 주는데 야구는 점수 차이가 나더라도 막판에 막판 뒤집기가 완벽한 뒤집기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럼요. 쭉쭉쭉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야구는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맨 마지막이 중요하다. 그래갖고 와 이거는 정말 끝까지 봐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이기고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 끝에 이기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끝에 이기는 거. 그렇죠. 그래서 메이저리그의 레전드 중에 한 명이 이제 요기베라라는 선수가 너무 했던 유명한 분이시죠. 말을 하거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 얘기는 우리 게 모든 딱- 생활에 네. 다 쓰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토미 라소다 감독님이랑 옛날에 이제 박찬호 있을 때 LA 다저스 감독하셨던 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맞아요. 그분이 그분이 남겼던 말 중에도 1년 중 가장 슬픈 날은 야구가 끝나는 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이 가장 슬프다라는 표현을 애둘러서 그렇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궁금한 게 또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많이 공부하고 오신 것 같은데? 아니 야구가 뭐가 다를까 야구의 매력이 뭘까 궁금해가지고 저는 그런 것만 봤어요. 뭐가 다른지. 그러니까 한국인 그러니까 한국 야구가 사실은 일본 야구 문화나 메이저리그 야구 문화하고도 좀 많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일본은 응원을 할 때 치어리더 분이 안 계세요. 없어요. 한국만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만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북치고 장구치고 이제 흥에 겨운 문화들 그리고 이제 독특한 먹을거리 문화들 이게 예를 들면 호남에 가면 그라운드에서 먹는 음식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겠죠? 경상도도 좀 다르고 뭐 서울 경기도 좀 다르고 너무 네. 먹고 싶다. 아니던데요? 뭐가요? 영화 미국 영화 이런 거 보면 야구 이렇게 보면 관중석 이렇게 딱 해가지고 뭐 키스회 뭐 이렇게 둘이 딱 잡아주고 네네. 먹고 그건 막 있죠. 하던데? 그거는 뭐 그 나라의 원래 문화긴 한데 그건 NBA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한국만의 이제 독특한 거는 치어리더를 통해서 이제 응원단장 단일화된 있고. 네 맞습니다. 응원단장도 따로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렇게 외국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특히 롯데 사직구장 가면은 이제 우리 관중분들께서 이렇게 쓰레기 봉투를 모자로 쓰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네. 그 응원 도구예요. 그게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닭처럼 벼슬처럼 그걸 보고 많이 놀라시고 특히 치어리더가 저렇게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것도 너무 놀라하세요. 되게 신기하다고. 뭐 홈런볼이라든가 이제 파울볼 같은 경우는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 주라고 어른들이 가져가면 아주라 그래요. 아주라고. 그게 그런 말이었어요? 네. 아주라. 맞습니다. 애 주라고. 그러면은 이 겨우 잡았는데 사람들이 막 부담 주니까 아유 그래요. 아유 가져가. 이게 줘요. 그래서 되게 독특한 문화고 이제 흥겨움이 좀 묻어나는 그런 스포츠가 아닐까. 이제 그 와중에 혹은 아니 와중이라기보다는 그 중심에 이제 80년대는 최동원 선배가 계셨던 거죠. 맞아요.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동안은 이제 한국과 일본이 이제 미국 야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메이저리그 경험했던 선수들도 우리 한국에 가끔씩 오다 보니까 우리 한국 야구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고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코로나 때는 우리 한국 야구 중계를 미국이 해서 그때 미국이 이제 야구 중단했을 미국이 때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야구를 좀 심해서 우리 한국 야구를 중계를 본 거예요. 야구 팬들이. 그러면서 우리 한국 야구에 관심을 많이 줬었는데 그 친구들이 가장 이제 신기했던 게 예를 들면 이제 홈런에 관련된 세레모니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벤치에서 나오는 거.
벤치 클리어링. 벤치 클리어링도 문화가 되게 달라요. 그거 뭔가요? 그러니까, 재밌겠다. 몸싸움, 뭐예요? 일종의 이제 선수들끼리의 몸싸움인데요. 뭐 누가 보복 투구를 당했다던가 이제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면 벤치 클리어링이 말 그대로 이제 벤치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이야기거든요. 다 나온다는 얘기죠. 상대팀 싸우러. 이제 우리 편에 다 나가서 마운드 같은데 모여서 이제 치고받고 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이제 홈런을 때리면은 메이저리그에서는 타자가 기뻐하면 안 돼요. 바로 보복 투구 들어와. 그러면은 이제 투수를 기분 나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홈런 치면은 뭐 빠따를 그냥 멋있게 던지고. 던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네네. 우리는 그래도 되는 거고. 왜냐면 그것도 우리 관중들이 하나의 볼거리잖아요. 네. 타자가 즐거워하는 모습 보면서 같이 통쾌해 한단 말이에요. 전문용어로 빠던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빠따 던지기인데 원래 배트 플립이라고 하는 배트 플립. 영어를 이제 한국말로 순화한 건데요. 메이저리그나 일본에서는 그러면 안 말씀하신 돼요. 대로 절대로 안 그런 되고?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이제 한국만의 문화들이 있는 거니까 한국은 그것 자체도 정말 큰 볼거리예요. 맞아요. 그 빠따가 멋있게 날아가요. 홈런을 치고 빠따가 막 돌면서 막 한 10회전 돌아가면서 막 날아가 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겠네요. 네. 근데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죠. 그러시구나. 네. 왠지 저는 하더라도 홈런을 칠 일이 없죠. 표정으로. 번트만 해서 번트만. 제가 처음에 그 감독님 처음 소개하는 진행 멘트를 했을 때 우리나라 야구가 세계 야구 문화가 되게 많이 알려져 있다고 관심을 많이 갖는다라고 했는데 그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나라 야구 문화가 이 세계에 관심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그 실제로 뭐 프로야구가 있는 나라가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제 야구 역사에 비해서 이제 프로야구 역사가 다른 프로야구 팀이 있는 나라들보다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성장을 이뤘고 게다가 지금은 이제 국민 스포츠라고 불릴 정도로 가장 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원래부터 야구가 인기가 있었지만 이들의 문화는 곧 이렇게 승리에만 좀 뭐랄까 도취되는 네,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하면 한국은 그 과정도 좀 되게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이런 작은 나라에서 야구 인구가 그렇게 우리나라 고교야구 팀이 80개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거의 4,200개가 넘어요. 고등학교 야구팀만. 몇백 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메이저리그를 다녀온 숫자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독하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뭔가 한 가지를 하면 그냥 독하게 해서 꼭 성공하고야 말겠어라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민족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외국인들은 좀 어떤 한 가지 분야에서 전문가나 오랫동안 하신 분들을 리스펙하는 문화들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그렇게 좀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여전히 박찬호는 미국 메이저리그 가면 레전드로 대접을 받고 하는 것들이 한국만이 가진 좀 독특한 문화가, 야구 문화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이 그럼 이제 오늘 아무래도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최동원 전 선수다 보니까 이제 조은성 감독님한테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최동원 선수가 만약에 요즘 태어나서 요즘에 이런 체계적인 관리를 받고 만약에 투수생을 했다면 어느 정도의 선수가 됐을 것 같습니까? 저는 바로 메이저리그 갔다고 봅니다. 그렇죠. 저랑 같아요. 메이저리그 저는 무조건 갔을 것 같아요. 바로 갔습니다. 네. 실제로 최동원 선수께서 이제 메이저리그 계약까지 했다가 결국은 무산되거든요. 뭐 이제 왜 무산됐는지 뭐 몇 가지 설이 있는데 결국은 못 가시고 다시 이제 한국에 와서 프로야구를 계속 하시게 되거든요. 말씀하신 건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메이저리그 갔다고 봅니다. 그 실력과 그 노력과 끈기와 인성을 생각을 하면 메이저리그에 가서도 굉장히 대성했을 가능성이 높은 분이 아니셨을까. 그리고 사실 요즘 저희가 이제 스포츠계 요즘에 이제 손흥민 선수 얘기가 참 많아요. 손흥민 선수 아버지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동원 선수도 아버지가 굉장히 케어를 많이 한 그런 첫 번째 케이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님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네. 그 말씀을 가장 힘주어서 하시더라고요. 네. 동원이를 키운 거는 사실 차라리 이제 아버지다. 그러니까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장애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위해서 그 어떠한 헌신도 감내하셨던 정말 위대한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제가 아카이브가 없어서 고생을 했는데 결국 14개를 찾았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이 생전에 자기 아들 경기를 녹화를 해서 보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최동원 선수 아버님이 안 계셨으면 이 다큐멘터리도 완성이 안 됐을 것이고 그렇죠. 최동원 선수조차도 그렇게 이제 훌륭한 선수가 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되게 위대한 지도자이자 위대한 아버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진짜 한 명의 이 위대한 스포츠 스타이자 지도자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그분의 또 후원자이자 네 가족의 아버지가 또 역할이 네네
특히 저 야구 선수나 스포츠 운동 선수들은 가족이 참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희생을 해야 되니까. 동생 두 분도 계셨거든요. 최동원 선수 이제 막 장남이시고 그 네. 밑에 이제 남동생 둘이 있는데 그 분들도 형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희생한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형이 우리를 위해서 좀 많이 감내했을 것이다. 오히려. 예. 왜냐면 형으로서 동생들한테 또 이렇게 희생을 강요하고 하면 안 좋은데 이분이 되게 이제 선하시고 착하시니까 우리 동생들을 걱정하고 동생들을 이제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내가 좀 더 노력을 모르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최동 저 감독님 지금 동생분들 얘기하셨는데 다 뭐 또 심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이제 막내분이 심판이시고 둘째분은 일반에서 다니시다가 이제 은퇴하셨고요. 네. 막내가 최수원 심판이라고 여전히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라운드에서, 네. 심판 쪽에서도 굉장히. 오래되셨죠. 저희가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네. 훌쩍 지나가지고 마무리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그 문화야 놀자 처음 또 지난번에 나오시고 근데 오늘 이렇게 마무리 인사를 소감을 또 한마디 해주시고 요걸로 또 저희 마무리 네. 인사를 또 앞으로 개최할까 합니다. 그 목표를 같이 녹여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네네네. 같아요. 앞으로의. 제가 태어나서 2주 연속에 방송 나온 건 처음이라서 어떻게 이야기를 잘 했는지가 일단 제일 걱정스럽고요. 저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지치지 않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고양이에 대한 플러스 이제 공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스포츠에 대한 컨텐츠들을 계속 지치지 않고 만드는 게 오늘 봐주신 시청자분들께 뭐랄까 다짐? 제 스스로의 다짐 혹은 경력 혹은 약속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기회를 마련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네. 기회가 되면 또 나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조은성 감독님은 집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할까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잠깐. 네네. 근데 이렇게 편한 소파에 누워가지고 네네. 옆에 야옹이들이랑 같이 맛있는 걸 먹으면서 야구 경기를 보는 조은성 감독님의 모습이 가장 행복할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맞죠? 네,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너무 그게 그려져요. 바로 상상이 되네요. 네, 그리고 특히 조은성 감독님 배 위에 야옹이가 올라가서 있을 때. 저의 바로 상상이 가장 되네요. 완벽한 날은 이제 아까 야구는 퍼펙트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퍼펙트 데이라고 하는 저의 가장 완벽한 하루는 말씀하셨던 그겁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그 야구계 레전드 최동원 감독이자 선수에 네.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저희는 이것으로 방송 마치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 참신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문화야 놀자!